백낙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남북관계, 북미관계, 또 한반도 정세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서울대 이정철 교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 느낌엔 이게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내가 이정철 교수를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전문가가 와서 뭐 저한테 물어보신다니까 제가 좀 긴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수께서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정치외교학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이정철입니다. 촛불혁명 덕에 서울대에 평화통일학 협동과정이 생겼고요. 거기에 또 대학원 주임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항상 선생님 책 나올 때마다 학생들 수업 시간에 읽히고 또 시험도 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책이 되게 자주 나오셔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따라 읽는데 이렇게 막 쫓아가야 되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학부 다닐 때부터 선생님 책이나 글 또 명성 이런 걸 익혀왔기 때문에 항상 우리 백 선생님 뵙는 게 되게 좋고 또 영광이고 이렇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을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남주 교수님하고 그 이중과제론 말씀을 많이 나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 논의에서 이중과제 얘기는 지난 편을 보시면 다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약간 그 강론 부분 또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 이쪽과 관련한 챕터들을 읽고 선생님께 배우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챕터로 치면 10장, 11장, 12장인데요. 주로 촛불혁명 이후에 쓰여진 챕터들입니다. 그래서 분단체제론,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분단체제론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챕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선생님 책을 보면 분단체제가 뭐냐, 이게 어떤 개념이냐,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단하고는 다른 이론적 개념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이런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2010년 이후에 선생님 책들이 이제 대안 논의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기 시리즈, 그러니까 2013년 체제, 그 다음에 한반도식 통일, 그 다음에 한반도식 나라, 이렇게 구체적인 대안과 관련한 정책적 논의까지 이렇게 담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책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의 챕터들이 저는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의식들을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면헌법 관련한 논의인데요. 선생님 책을 보면 촛불혁명 이후에 개헌 논의가 막 진행될 때 쓰신 글 같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대한민국에는 공포된 성문헌법 이외에 이면헌법이 존재한다. 그리고 성문헌법은 멀쩡한데 숨겨놓은 단서조항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87년 헌법의 개헌 논의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단서조항이나 이면헌법의 폐기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헌법과 관련한 설명이나 논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북관계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교수께서 아주 첫 박스에 그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내 주셔서 아주 반갑습니다. 얘기 나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아마도 촛불 대항쟁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촛불 혁명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의가 있을 때 사실 많은 분들, 특히 학자분들은 그게 혁명이 뭔지를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이게 어떻게 혁명이 되느냐, 쉽게 말해서 헌법도 안 바뀌었고 그냥 데모 좀 해가지고 대통령 탄핵하고
87년 헌법을 수호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랬는데 저는 그때 이게 헌법을 안 지키던 나라를 헌법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그거보다 더 큰 혁명이 어디 있냐 하는 주장이었고 사실은 87년 헌법도 뭐 꽤 괜찮은 헌법이죠. 고쳐야 할 점은 많지만 그것을 사실은 괜찮은 면들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면 헌법을 우리가 갖고 살아왔다. 이제 그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제 책을 읽어본 분들이야 뭐 그 뜻을 잘 아시겠고 또 뭐 이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은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면 계약서란 말 쓰지 않습니까? 이면 계약. 계약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등기하거나 하는 계약서가 있고 그 다음에는 구두로 하든 뭐 아니면 무슨 각서를 교환하든 해가지고 이면으로 전혀 다른 합의를 한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게 청문회 할 때마다 나오는 소위 아파트 매매 당시에 다운 계약서라는 거죠. 예, 세금 안 내기 위해서 액수를 확 줄여서 하는 계약서인데 표면 계약이 있고 이면 계약이 있듯이 표면에 문자로 드러난 우리 헌법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 이면 헌법이라는 게 있고 이것이 우리가 제헌 헌법 때부터 사실은 쭉 작동해 왔다. 제헌 그 제1공화국 헌법만 해도 상당히 모범적인 민주적 조항들을 많이 갖추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작동을 못 했거든요. 일부에서는 무슨 뭐 87년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을 두는 헌법이어서 개정해야 된다 그러는데 개정할 건 개정해야 되지만은 그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은 아니거든요. 네. 이면 헌법 때문에 대통령의 그런 제왕적 권한을 규제하는 이런 것이 많이 시행이 안 된 거죠. 특히 그 대통령이 민주적인 대통령이었을 때 그렇고 그런 의미로 이면 헌법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이면 헌법에도 이제 그 나름의 변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말하면은 헌법이 민주적이었을 때는 이면 헌법이 강력하게 작동을 했고 유신 헌법이나 전두환 헌법은 그 이면 헌법이 필요 없었어요. 그거 자체가 원래 이면에 든 헌법을 표면화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87년에 다시 민주화가 되고 하니까 그때부터 또 이면 헌법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제 변천사가 있는데 변천사 과정에서 또 하나 결정적인 대목이 2016년, 17년에 촛불 대항전 또 그것으로 비롯되는 촛불 혁명이었다고 봅니다. 대항쟁으로 인해서 이면 헌법의 작동이 일시 중지됐는데 그러나 이게 제대로 폐기는 안 됐다. 폐기 안 된 것이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이면 헌법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는데 촛불 대항쟁을 거치면서 정말 이 이면 헌법 비슷한 것이 있고 작동해 왔는데 촛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작동을 중지시키고 헌법을 제대로 이행해서 박근혜 쫓아내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 이후의 국면은 또 전혀 다른 국면이라고 봐요. 그 이제 이면의 헌법이라는 거는 남북 대결 상황에 있으니까 민주적인 법치주의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 안 해도 된다 하는 거고 심하게 말하면은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 하는 거죠. 인권이고 뭐가 없다 하는 건데. 지금 그 이면 헌법을 좀 다시 살려서 해보려는 움직임이 꽤 활발한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게 국민들 눈에 다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그게 숨어서 작동하다가 효력이 정지되면서 대통령 탄핵까지 이루어지고 엄청난 변화, 사회 변화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겪어본 시민들이고 또 그거를 또 해낸 국민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집단이 일시적으로 집권해서 그걸 다시 살려내려고 할 때 이게 눈에 다 보인단 말입니다. 눈에 보인다고 해서 뭐 그들이 부끄러워서 못할 일단은 아니지만은 저는 그거는 지속 가능성이 없는 시도라고 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수도 이전 예. 얘기할 때 예. 대법원이 경국대전 얘기를 꺼낸 게 많은 국민들한테 황당함과 좌절을 줬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일종의 그런 이면헌법의 논리들이 그거는 작동하는. 이제 그래도 좀 민주적으로 한다고 예. 억지를 부린 거죠. 관습헌법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근데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거는 우리 그 촛불 대항작 한참일 때 언론 보도 화면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스님이요. 가사를 입고 버스에 올라가지고 그분이 이제 말하자면 태극기 스님입니다.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빨갱이는 죽여도 좋아 그러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게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아니 스님이라는 건 불가 그러니까 살생불가라는 그 계율을 지키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 이분이 목청을 높여가지고 빨갱이는 죽여도 좋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내가 어느 특정 개인이나 또는 특정 종교 집단을 네.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우리 속에 체질화되어 있던 신념이랄까 그야말로 관습법률을 그분이 이제 언표한 거죠 말로 그랬던 거죠. 이면헌법이란 게 드러난 이상 이제 우리 촛불 시민들이 그것마저도 개혁할 수 있는 이제 분명한 대상이 됐다. 역사에 어떻게 보면 비통하고 암담한 시점에 와 있는데 그 전에 일기 촛불 정부라는 정부가 국민을 많이 실망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촛불 혁명의 덕분에 숨겨졌던 민낯이 온갖 민낯이 드러났던 것이고 지금 그게 더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고 말로는 헌법적 가치와 무관하게 전혀 헌법적이지 않지만은 왕년의 이면 헌법으로서는 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고통받는 사람이 좀 생기겠지만은 문자를 쓰자면은 지속 가능성이 없는 시도라고 봅니다. 우리 이면헌법의 중요한 한 요인이 이제 북한 문제, 북한에 대한 인식 뭐 이런 것과 연결돼 있는 것 같고요. 국민들이 대북 인식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가 한국 사회 변혁 운동 또는 제2의 촛불 혁명이 가는 방향들을 밀접하게 이제 이끌어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뉴욕 타임스가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폼페이오 당시 CIA 국장이 평양을 막 갔다 왔을 때입니다. 그때 칼럼의 요지가 매드맨 티어리. 자기들이 그동안 북한이 되게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체제라고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비합리성을 이렇게 자기 국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뭐 그런 점도 따지고 보면 합리적인 측면이다. 뭐 이렇게 쓴 글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게 되는 과정을 잘 그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 비합리적이다, 또 북한은 예측 불가능하다, 그리고 북한이 붕괴 앞에서 어떤 도발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시그널이 아마 아까 말씀하신 이면헌법을 계속 강화시키는 프로세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분단 체제 논의로 가기 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이 북한 체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저는 사실 북한에 대해서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하나의 체제로서 그게 뭐 딱히 좋은 체제라거나 바람직한 체제인지는 뭐 의문이 있고 물론 나더러 거기 가서 살라 그러면 못 살 체제인 것이 분명하지만은 북한 정권이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어떤 합리적 계산 능력이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남한 정부보다 더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정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기들이 꼭 하겠다고 발표하면 꼭 되게 해요, 그렇게. 근데 2017년이라 그러면 이제 남북관계 하도 험악할 때니까 뉴욕타임스가 그나마 너무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여가지고 여기서 전쟁이 나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그런 참 상식이 있는 걸 썼는데 트럼프가 2018년부터 막 북미 관계 개선에 나서니까 사실은 가장 완강하게 반대한
세력 중에 하나가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의 소위 리버럴한 네. 주류 언론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뉴욕타임스가 그때 그런 진단을 했다는 거를 더 설득력을 더 키워주는 면입니다. 이 사람들이 북이 이뻐서가 아니라 사실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핵심 세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위험이 커지는 것 같았을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와 계획이 있어가지고 미친 척하는 정권이다 하는 진단을 내렸던 거죠. 네. 저는 그거는 굉장히 정확한 진단 아닌가 싶어요. 94년도에 나온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이 책이 이제 이번에 새로 선생님 네, 작년에 내셨더라고요. 개정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사실은 분단체제론을 처음 소개한 책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92년도에 그 개념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고 체제론 얘기가 이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2010년 이후에는 이제 그냥 분단 체제론이라는 체제 성격보다는 대안 2013년 체제 또는 한반도식 나라 대안적 담론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선생님께서 분단 체제론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초반 중반에 분단 체제론을 제대로 정립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많은 내용이 국가연합이라든가 이미 거기 담겼었다 하는 거를 전문가께서 인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 이후의 궤적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건 없고 2010년을 이제 어떤 하나의 그 고비랄까 변환점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2010년이 어떤 때냐 하면은 천안함 사건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이명박 정부도 조금 남북 관계를 뭐 해볼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장사꾼이니까 대통령이 이쪽에서도 뭐 한번 먹을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을 수가 있는데 2009년에 금강산 박왕자. 박왕자 씨 사망 사건이 있었고 그건 북이 잘못한 거죠. 그러다가 2010년에 천안함 사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거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왔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2010년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중간 발표라는 걸 터뜨린 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시민사회 쪽에서 그 야권 연대화라든가 후보 단일화 이런 운동을 벌여가지고 이명박의 지방선거 승리 시도를 꺾었죠. 뭐 이게 무슨 야당의 압도적인 승리란 건 아니지만 그러고부터는 제가 이제 좀 더 욕심을 키워가지고 그 다음 선거가 2012년에 봄에 총선이 있고 겨울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요거를 연속해서 이기면은 2013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87년에 완전히 한 번 사회가 새로워졌듯이 2013년에 한 번 더 크게 변환된 2013년 체제라는 걸 만들 수 있겠다 해서 그 무렵은 꽤 열심히 뛰었어요. 소위 제도 정치는 아니지만은 시민 정치라고 할 수 있는 희망과 연대라는 단체도 만들었고 나중에 이게 원탁회의라는 걸 발전도 하고 그런데 2012년 총선거에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도하는 그 체제 아래서 그쪽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내 이론은 2012년 총선에 이겨야지 대선도 이긴다 하는 거였는데 치고 나니까 그래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총선은 졌지만은 대선은 어떻게 이겨볼까 하고서 안간힘을 썼습니다만은 뭐 못 이겼고요. 그래서 2013년 체제론이라는 거는 그거 자체로는 완전히 실패한 이론이 됐지만은 그러나 옛날에 선비들이 임금님께 상소문을 올리잖아요. 그 임금이 안 받아준다고 해서 그 상소문이 무효화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국민들께 상소를 올렸는데 그 주권자가 간합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그 내용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적실한 게 남아있다 하고 주장을 했고, 그때는 이게 무슨 정신승리 같은 느낌도 좀 있었지만은 촛불대항전을 통해서 네. 상당 부분 실현이 됐고, 촛불 이후에도 더 실현을 해도 될 만한 아이디어도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그것까지 했으면은 정권 재창출에도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더군요. 강단이 좀 부족했던 거. 대통령이요.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이 뭐 개인적인 용기가 없는 분은 아닌데, 그잖아요. 뭐 인권운동, 인권 변호사 하시면서 구속도 되고, 그러면서 자기 원칙을 지킨 분인데, 워낙 정치에는 좀 체질적으로 안 맞는 분이라서 정치판에 들어가서는 판단력도 부족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단도 부족했다고 봅니다. 용기도 없었어요. 진짜 중요한 문제에 가면은 시끄러운 건 회피해 갔거든요.